오늘은 제가 과거에 직장 내에서 겪었던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걸 좋아하고 자신은 특별하고 대우받아야 한다는 특권 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정도의 특징을 떠올릴 수 있는데 이런 유형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그들 스스로 티를 내지 않고서는 못 배기기 때문에 금세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겪었던 나르시시스트는 좀 많이 달랐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가 느끼는 감정들이 어디에 근거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웠고, 내가 알고 있는 나르시시스트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져서 도대체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의문만 가득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경험했던 사람은 취약형 나르시시스트에 가깝구나 깨닫게 된 거죠. 나르시시스트도 유형이 다양하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이 사람이 병적인 수준의 나르시시스트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제 경험상 나르시시스트의 기질이 꽤나 강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고 직장을 안 다니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하는 상황들이 공감이 잘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제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서 멀쩡한 사람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바라보진 않습니다. 저도 살면서 다양한 인간군상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르진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비열할 때도 있고 정의로울 때도 있고 여러 모습이 공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개념을 가져다 붙이고 평가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결국 어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다 연출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로 접근하고 그들을 이해하기에는 유해함이 꽤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들은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 굉장히 착취적이고 심리를 조종하는 게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나르시시스트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 공통점은 내가 못된 사람인지 스스로를 의심하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과도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결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영상은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필살기 기술들과 특징들 위주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편의상 나르시시스트를 나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가깝게 밀착해서 일하는 직장 동료가 취약한 나르였어요. 언뜻 보면 연약하고 수줍음도 많고 친절하고 도덕 수준도 높고 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의 행동들을 냉정하게 판단해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조작하고 끊임없는 정서적 보살핌을 요구하고 마음속에 늘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우라가 가득합니다. 간간히 오만하고 불손한 태도가 느껴져서 혼란스럽기도 했었고 기본적으로 본인은 늘 피해자이고 희생자라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이라든지 동정을 받는 걸 당연시 여기는 것 같았고요.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따라서 자신의 자기상도 수시로 변합니다. 지나치게 타인을 의식하는 게 보였고 아무것도 아닌 일, 아무것도 아닌 말에도 늘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과장되고 왜곡된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마음속에는 억울함, 분노, 원망, 불평불만, 우울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입사 초부터 부담스러울 만치 저를 치켜 세우고 찬양하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였고요. 반대로 본인은 늘 부족한 사람이라면서 듣기 불편할 정도로 스스로를 낮추는 듯한 표현을 자주 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선물 봉쇄를 했던 것 같고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보여도 제 의사는 무시가 됐습니다. 뭔가 공들여 관리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행위들을 러브 바밍이라고 하더라고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아첨하는 부류를 종종 만나게 되는데 그들과는 미묘하게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러브바밍은 관계 초반에 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 입장에선 아무리 퍼부어도 이 사람이랑은 뭔가 완벽하게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아닌 거죠. 분명히 가까워진 것 같고 어떤 상황에서든 내 편이 될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기 편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 제가 나르 전문가여서 러브 바밍을 유지하려고 행동을 한 게 아니라
그저 제 고유한 성격대로 했을 뿐이거든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한다고 해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무조건 그 사람 편을 들 수는 없잖아요. 그게 진짜 이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지지자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엔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상황을 조작해서 말하는 버릇이 있었고, 본인이 불리할 것 같은 이야기는 일부러 교묘하게 누락을 해서 말하기도 했었어요. 저도 한두 번은 속았는데 어느 시점엔 미묘하게 찜찜한 구석이 느껴지면 집요하게 파헤쳤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본인이 오해석을 하고 남 탓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쨌거나 과대한 찬양과 칭찬, 선물 공세에도 관계는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고,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자기 시꺼먼 속내를 간파당한 듯한 기분이 드니까 포기하고 퇴사를 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겪었던 이 유형의 나르를 심리학 전문 용어로 취약한 자기애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취약한 나르이면서 어떤 날은 과대형 나르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 내연적, 외연적 모습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났던 것 같아요. 물론 기본 베이스는 취약한 나르였고 내연적 모습이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나르시시스트 개념을 더 정확히 정리해 보자면, 과대형 나르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성공해 있고 지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외모도 매력적인 경우가 많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감이 넘쳐 보이죠. 통제나 지배 욕구가 강하고 항상 관심의 중심이 자기여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남들의 이목을 끄는 행동을 자주 합니다. 반대로 취약한 나르들은 과대형들과는 달리 자신감도 부족하고 되려 사회성도 좀 부족한 형태로 모습이 나타나요. 남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고요. 이 부분이 과대형과는 대조되는 부분이죠. 나서는 순간 자신의 단점이 외부에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남들 눈에 띄는 걸 원치 않습니다.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평가에 상당히 민감하고, 타인이 내리는 평가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 좋은 평가를 받으면 극심한 수치심에 시달리게 되고 우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어떤 것이든 타인에게 늘 검증받길 원하고 기본적으로 불안도가 높은 편이에요. 항상 침울해 있거나 우울해하고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는 모습이 자주 보여집니다.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지만 세상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처지를 남 탓, 사회 탓,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없는 특별함 같은 거죠. 과대형 나르든 취약한 나르든 공통적인 특징은 남들의 평가나 시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관심을 얻는 방법이 서로 다를 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취약한 나르가 이런 본인의 특성을 외부에 표출하고 드러낸다면 외연적이면서 취약한 나르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취약한 나르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이런 특성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다면 내연적이면서 취약한 나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남들 앞에선 연기를 하고 친한 사람한테만 본 모습을 드러낸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겉으로 드러난 건 없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의도를 우리는 그저 짐작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외연적 나르의 경우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내연적 나르들은 직접 내 눈으로 확인된 건 없지만 어쩐지 찜찜하고 음흉하게 느껴지고 의심된다, 이 정도의 뜻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한 사람한테 한 가지 유형의 모습만 보일 수도 있지만 혼합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때는 과대형의 특성을 보였다가 또 어떤 때는 취약형의 모습을 보였다가 내연적이다가 외연적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들이 현재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성에 따라 분류가 될 뿐이지,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면 다른 유형의 특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낮았을 때는 취약한 나르였다가 갑자기 어느 날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다, 그럼 이때 과대형 나르로 변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정리를 해보면 그들이 지금 머무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모든 유형을 넘나들 수 있다. 취약형이 과대형이 될 수도, 과대형이 취약형이 될 수도, 내연적이다가 외연적일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떤 유형이든 핵심적인 내면 심리는 동일하다라고 개념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본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저의 경우에 억울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진면모를 저만 안다는 거예요. 가깝게 밀착해서 1대1로 겪어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라서 상대적으로 덜 가깝고 덜 부딪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그저 착하고 얌전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자칫 이야기를 잘못했다간 오히려 제가 M1 사람을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사람이 되겠다 싶어서 혼자 고통받으면서 마음고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겪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취약한 나르의 주요한 특징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피해자 위치에서 얻은 힘을 유지한다.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입사 초반부터 본인의 불우한 어린 시절, 학대받았던 일들, 현재 겪고 있는 가정 내 어려움을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지극히 사적인 영역의 상처들을 오픈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내적 친밀감이 높고 오랜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 아니고서야 자신의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일들을 직장 동료인 저한테 이야기할 때마다 저 역시 의아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할까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오죽 힘들면 저럴까 싶기도 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자신의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저 이야기들이 오히려 관계의 우위를 점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밑작업이 아니었나 싶어요. 흔히 우리가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잘난 것을 드러내고 우월함을 드러내야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이번 일을 겪고 느낀 게 사람의 감정 중에서 동정심, 죄책감, 이 두 가지는 관계의 주도권을 점하는 데 있어서 꽤나 효과적이고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정이 딱하고 심적으로 힘든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생기면 잘못을 저지르거나 일적으로 실수를 해도 이 사람한테는 상대적으로 관대해지고 너그러워지게 되더라고요. 이 감정은 사실 직장 동료뿐만이 아니라 연인 사이, 가족 사이에서는 더 강력하게 발휘될 것 같아요. 측은지심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더라고요. 측은지심이 생기면 애당초 끊어내야 할 관계인 걸 알면서도 이상한 죄책감과 책임에 시달리게 되면서 그 관계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저의 경우엔 제가 목소리를 내야 할 상황에서도 저 사람이 사정이 딱하고 심적으로 힘든 사람인데 내가 좀 더 고생하고 말지 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본인이 해결해야 할 일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제가 처리한다거나 기한에 끝내지 못한 일들을 같이 돕는다거나 사적으로도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해결하기도 했고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제 입장에서는 일을 몇 배로 하게 되고 시간적 손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런 부분을 건설적인 대화로 지적을 하려고 하면 금세 분위기를 눈치채고 누가 봐도 과할 정도로 사과하고 뭐라 하기도 전에 자기 비난을 과도하게 해버리니까 오히려 하려던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되려 위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기분이 묘했어요. 명확하게 드러난 건 없지만 뭔가 사람이 음침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진심으로 미안하다면 그 뒤엔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꾸준히 일어났고 그때마다 습관성 사과, 습관성 자기 비하, 동정심 유발, 죄책감 유발 이 패턴이 무한 반복이었어요. 냉정하게 따져보면 본인이 처리할 일이나 뒤치다거리를 타인이 대신 해주는 꼴이고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본인이 져야 할 책임도 남한테 전가하는 것뿐이죠. 이런 걸 치밀하게 계산하고 분석해서 행동했다기보다는 마치 생존 본능처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몸에서 배어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마치 어떤 캐릭터가 갖고 있는 주 필살기 같은 그런 느낌.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조차 왠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제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이 부분을 지적하면 자신이 피해자인 척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선 더는 힘들겠다 싶었습니다. 결론은 관계 초반에 본인의 매우 사적인 상처를 드러내고 급속도로 관계를 진전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아마도 동정심을 유발해서 자신을 늘 돌보게 하고 일로서 부족하고 실수해도 관대하게 바라봐주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길 원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약점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돼서 그 속에서 얻은 힘을 이용하고 오히려 주변 사람을 착취하고 피해를 준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자 힘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에너지를 먹이 삼아 자존감을 채웁니다. 취약형 나르들의 타겟이 되는 사람은 이타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잘 돕는 성향의 사람이거나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이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기가 막히게 잘 골라냅니다. 저의 경우에도 이타적이다 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고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들에 한해서는 발벗고 도와주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아마도 관계 초반에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접근을 했겠죠. 이들이 타인을 통해 자존감을 채우는 방식은 보통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신의 일상에서 겪었던 크고 작은 사건들, 그때 느꼈던 심경, 부정적인 감정을 구구절절 쏟아냅니다. 본인은 피해자고 희생자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뿐이다. 우리가 흔히 겪는 과대형 나르처럼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하는 일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타인의 잘못을 드러내고 부각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는 피해자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짜잘하고 큰 사건들을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내면서 타인의 동정과 관심, 정서적 보살핌을 유지하면서 자존감을 채워나갑니다. 이들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신은 무능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늘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외부에서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확인받아야 숨 쉴 수 있고 이것이 과도한 인정 욕구로 표출되는 것이죠.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타인이 한시라도 곁에 없으면 이들은 깊은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부정적 에너지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서 그 감정을 고스란히 흡수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에너지가 고갈되고 정서적으로 상당히 피폐해지더라고요. 대화라는 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하는 건데 나르를 경험하고 나서 느낀 또 다른 점은 오로지 자신의 이야기만 하길 원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주말에 잘 쉬었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제가 대답을 하면 그 뒤부터는 자기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에너지가 넘치고 감정이 고조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예요. 저한테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사실 제 얘기가 궁금한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꺼내기 위한 워밍업인 거죠. 만약에 대화 주제가 자기 얘기에서 벗어난다. 그럼 이들은 급격히 흥미가 떨어지면서 마지못한 공감, 피상적인 대화 수준으로 대화가 마무리가 돼요. 그럼에도 관계 초중반까지 외면을 하지 못했던 건 앞서 언급했던 측은지심이 발동했기 때문이에요. 늘 겁에 질린 듯한 표정, 항상 울먹거리던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생겨난 저의 어설픈 동정심이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직업 특성상 이 사람이랑 업무적으로 공유해야 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급적 잘 지내는 게 서로한테 좋다고 판단을 했었던 거죠. 실제로 저는 이 사람을 겪으면서 신체적 증상까지 나타났거든요. 일단 잠이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자도 피곤하고 주말 내내 잠만 자게 되고 그래도 피로가 안 풀리더라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나르시시스트를 왜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하는지 100번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들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 일들은 대체 무엇인가? 언뜻 보면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고 사연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 생각도 차츰 바뀌더라고요. 한 공간에서 일하다 보면 제 눈으로도 목격하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을 놓고 해석이 다른 경우가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누군가 좋은 의도로 한 이야기도 자기를 무시했다고 판단한다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사소한 대화에서조차 부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와, 이걸 저렇게 해석한다고?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보가 뒤틀려 있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저한테 농담을 했다면 전 아무렇지도 않은데 되려 자기가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하는 거냐를 시작으로 분란을 일으킬 만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상황을 확대 해석하고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일이 잦았습니다. 저런 표현을 할 때도 자칫하면 자기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빙빙 돌려서 애매하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겪다 보면 어느 순간 말투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 눈치챌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취약한 나르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남들에게 거부당해서도 안 되고 남들에게 상처받아서도 안 되고 부당한 평가를 받아서도 안 된다. 저는 이 지점이 취약한 나르의 자기애적 욕구가 가장 잘 드러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안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들은 타인의 평가에 따라서 자기상이 매 순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기대에 못 미치는 반응이나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때 자기상에 엄청난 손상을 입고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겪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말했던 과거의 모든 사건들, 본인은 피해자고 희생자이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과연 믿을 만한 것들인가?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왜곡된 해석을 했던 게 아닌지 이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지더라고요. 세 번째, 비판에 매우 민감하며 수동적 공격성을 드러낸다. 아, 제가 이 파트에서도 할 말이 진짜 많거든요. 너무너무 할 말이 많지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사람이 그동안 보였던 행동들이 저에 대한 공격이라는 걸 몰랐어요. 나를 공부하면서 아, 이게 수동적 공격이었구나 깨달은 거죠. 수동적 공격이라는 게 뭐냐면 비판이나 지적을 받으면 그에 대한 분노나 짜증을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고 복수는 해야겠고 대놓고 못하니까 은근히 반항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빈둥거리기, 고의로 늦장 부리기, 지시받은 걸 잊어버린 척하기, 비협조적으로 굴기, 말 베베꼬기, 침묵하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저는 이 사람이랑 일로 엮여 있었잖아요. 제가 업무를 지시하는 쪽이었고 그 사람은 지시를 받는 쪽이었어요. 반복적으로 업무 실수를 하게 되면 상사로서 충분히 건설적인 지적이나 비판을 할 수 있잖아요. 지적을 당할 때 정직하게 인정하고 심플하게 넘어간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늘 뒤에 사족이 붙고 탓을 하는 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변명이 너무 기니까 대화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무엇보다 이런 대화가 힘들었던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과도하게 긴장을 하고 손발을 벌벌 떨면서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일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건데도 저런 반응이 나오니까 대역죄인이 된 듯한 기분이 드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사적인 대화를 할 때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목소리 톤에서 느껴지는 특유의 오만함이 있어요. 표정이나 몸짓도 과장되게 거대해지고 이 두 상황이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모습이 대체 뭘까? 왜 이렇게 앞뒤가 다르지? 하면서 미궁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희는 사무실 특성상 파티션을 두고 타 부서들이랑도 오밀조밀 몰려앉거든요. 저는 되려 그 사람 입장을 고려해서 나지막하게 둘만 소통될 만큼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편이었고 반대로 이 사람은 큰 목소리로 덜덜 떨면서 겁먹은 듯한 반응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제가 가해자이고 그 사람은 피해자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닌 업무 실수를 갖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상사가 돼버린 그런 느낌인 거죠. 이런 식으로 지적이나 비판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꼭 수동적 공격이 따라옵니다. 일단 지적을 받은 날에는 그렇게 말 많던 사람이 말을 안 합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면 감정은 상했을지언정 평소처럼 행동하려는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입을 꾹 닫고 모니터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앉아 있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대한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처럼 비장한 모습으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시간을 쏟아부을 일을 지시한 적도 없는데 한 시간이면 끝날 일을 하루 종일 저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퇴근 무렵에 경과를 살펴보면 돼 있는 건 없습니다. 위에 언급했던 예시처럼 고의로 늦장 부리기, 협조 안 하기, 침묵하기를 다 하고 있던 거예요. 저는 이게 공격인 줄 모르고 저 사람이 긴장감이 높아져서 업무 효율이 떨어진 걸로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긴장하고 겁먹을 정도로 내가 무섭게 말했나 싶어서 제 말투나 태도도 돌이켜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는 저한테 지적을 받으면 자기 어린 시절에 학대당한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혼났던 기억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반응이 나온다. 그러면서 또 동정심과 죄책감을 자극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이쯤 돼서는 이 사람이 나르구나 아니구나를 떠나서 사람이 참 구리다. 뒤에서 악한 마음을 먹고 일부러 상황을 조작해서 뒤통수를 치다가 하다 안 되니까 또 본인의 아픔을 팔아먹는구나. 결국엔 본인이 기대했던 지지자를 얻지 못했고
되려 자신의 숨은 의도를 눈치챈 것 같으니까 이곳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것 같았습니다. 이 특징들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제가 주로 겪었던 특징만 영상에 담아봤어요. 결론을 지어보자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아마 저랑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저 사람 곁에서 도움을 준다면 저 사람의 상황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 이 마음은 정말 어리석은 마음이었고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처한 불행에서 빠져나올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불행을 팔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설픈 인연을 함부로 맺어서 삶이 피폐해지는 고통을 겪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선 아직도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자꾸 길어져서 보시는 분들도 진이 빠질 수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